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그 발표는, 네, 그 해외 잼버리 참가자와 학생들이 온라인 교류를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세계지리를 가르치면서 조금 관심이 많았던 주제이기도 했고, 세계지리를 가르치면서 되게 한계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조금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틈틈이 세계지리 수업 때문에 그 논문을 좀 보다 보니까 이 논문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뭐 되게 제목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지 않지만 이 내용에 들어있던 몇 가지 수업 방법 중에서 그 소외된 국가의 대사관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니네가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니네 정말 이거 알고 있니? 정말 니네 나라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실렸으면 좋겠어? 라는 걸 인터뷰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세계지리 수업을 하더라도 특히 저개발 국가들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연수도 적지만 되게 약간의 뭐 고정관념,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애들에게 좀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습니다. 세계지리 수업은 제가 생각해도 되게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지역에 대한 자료들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교육과정상에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지리는 뒤에 있는 단원이 지역지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지역들, 뭐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 이 지역들은 주제를 중심으로 다룰 때 아시아는 뭐 민족과 종교의 차이, 이런 갈등들을 주로 다루게 되고요. 사하라 이남, 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도 자원에 대한 갈등,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 이런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이 지역은 분쟁과 갈등, 이런 것들로만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연구에서도 우리 세계지리 과목에서 이런 편견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쩌면 더 고착화시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제가 어쨌든 김희재 교수님이랑 그 지리적 상상연구소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그 잼버리 친구들, 잼버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게. 사실 이게 처음에 쉽게 내가 해보겠다라고 마음먹기 힘들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아이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제가 외고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아이들이 그래도 부담을 적게 가지고 있어서 우선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제목은 진짜 그 나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선생님 이런 프로젝트를 할 텐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진도상 한 팀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여러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 반을 운영하는데 한 반당 한 팀만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세 명의 한 팀으로 구성된 총 9명의 학생이 여기 참여했고 그걸 발표를 통해서 또는 문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세계반 전체 학생들이 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발표했던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 학생들이 했던 거는 질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실 질문을 어떻게 만들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질문은 니네들이 궁금한 점을 스스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딱 하나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는, 너희들 사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니? 그 질문을 꼭 하나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친구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단톡방에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질문도 하고 어떤 팀들은 구글 폼을 이용해가지고 자료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 오면 처음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어요. 너무 그냥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질문들은 굳이 할 필요 없지 않겠냐 해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만이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 정보들만 좀 모아보려고 네, 노력을 했고 한 10문제 정도를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그냥 페이퍼로만 던지면은 그 친구들도 약간 뭐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까 봐 조금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러시아과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영어로 설명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에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시켰고요. 친구들은 중국어과 친구들인데 자신의 먼저 녹음을 하고 자신의 말했던 것들을 스크립으로 자막 처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완성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을 왓츠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어플을 통해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을 했었는데요.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나오는 그 영상이 학생들이 만든 그 영상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친구들이 피드백이 왔었고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했던 뭐 브라질, 인도, 감비아라는 나라가 서로 성향이 좀 달랐기 때문에 어, 약간의 그런 피드백의 그 강도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인도 팀인데요. 인도 팀이 사실 제일 답변이 적었어요. 크게 답변이 오지 않고 어떤 한 팀이 이렇게 개인 DM으로 메시지가 와가지고 내가 답변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1대1로 인터뷰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브라질 팀 같은 경우는 저희랑 시차가 한 12시간 나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올리면 자고 일어나면은 다음 날 엄청나게 많은 답변이 와서 제일 액티브한 이런 활동을 진행했었던 팀이 브라질 팀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도 그래서 각자 스타일마다 다 달랐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케이스는 심플하게 감비아 팀은 저희가 보냈던 질문에 그 왓츠앱을 통해서 답변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모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저희 학생들에게 답변을 해줬고요. 두 번째, 아까 인도 팀은 그 개별적으로 DM이 왔던 그분이 원래는 학생이 아니라 그 저희 잼버리 대회에 이렇게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왔던 분이신데 이분이 직접 구글 미트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팀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에서 지금 아마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잼버리에 올 때는 음식 담당을 해주셨던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활발했던 브라질 팀은 먼저 페이퍼로 우리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을 해줬고요, 학생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학생이 직접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기에 직접 답변을 해줬습니다. 제가 잠깐 요 영상을 한번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 hello, how are you all? I'm Alice and I'm from Brazil, right? And I'm here to explain the first question that is about how Korean is present on our geography books. So let's go. We have the subject that is Asian tigers, and like my teacher said once, when he was a kid, this subject didn't exist because the Asian continent was insignificant on the whole world. But when they just upgraded in like 3 years from a poor and hopeless country to one of the biggest countries of the world, the world started to see that Korea was really powerful and the Asian tigers were too. Like, this is how it appears. I brought my geography book and we talk about how they upgraded and then and the importance of them in the world scenery. Like, we talk about, I wrote the translation and I will write on the screen so it's easier. We learn about the strength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industrial activity that is the basis of the economy. But different from Brazil because it doesn't matter if our country like upgraded in 5 years or a lot of the century. We still focus on the first part of the production, like agricultural scenario.
Hello,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our education, and I think the Brazilian education is the best in the world. But why? Because we in this our educational system we give possibilities for all kinds of people, and we know the world is not a fair world, and so we don't live in a fair society. So our colleges aren't paid. Like you have the private colleges and you have the public colleges. You have to make an exam, name it NA. Then you just have to do an exam that has 90 questions, and you have to study a lot. And it's very famous for it means that people are sometimes late for the exams, but the doors close. And you sleepy. And people can enter because they close the doors, the gates too. And the people say like, no, let me enter, please. And it's very funny. Like we say sad because they study very hard to go, but they're irresponsible. But sometimes it's not their fault. They are late for a day. But in this exam, you can apply to all Brazil's colleges, like like. It's so good. Sorry, I'm excited because I love this system. Yeah, we don't have to study so hard like we heard in Japan that the students sometimes kill themselves because they are so nervous about the exams. And here we have free education too. We don't have sometimes to pay for your education from little kids. Today we don't have to pay. It's very good. We have public schools. But since our government is very corrupt, a lot of money is taken away from the educational purpose. And then we can call our country that has a good system. How we're so good at soccer. US. Like Brazil is full of soccer culture, and there's no one that doesn't even heard of Neymar, Pelé, Junior, Richarlison. That is one of my favorites. And I can show you the sticker album that we had from World Cup, from the past World Cups, and I have the last year's one. We spent a lot of money on that, and I have the last year, but he just lost on my house. But we are so obsessed with that we complete. Forget it. We complete all of the albums. I was 4 years old when this World Cup happened, but I completed. It took me some time, and I'm very proud of it. As you can see, I'm trying to show because I'm very proud of this. Like I'm like a little kid, and I will try to find Koreans one. Yay! Because they are. Oh, I found it. Oh, that's so great. Here. I look at this. It's very beautiful. I completed them. I was 4 years old. I don't know how to put a sticker on a page. I'm sorry, Lee Chan-young. Yes, I'm a patriot, so I'm suspect to say that I love Brazil so much. And I think it's a good place to live, since we have the best culture of the whole world. 1 weekend ago, I ate kimchi with my family, because we're not Korean, but we are amused by the Korean traditional food. My grandma likes kimchi, and she makes like for us every week. So I have to eat it, but not so spicy like I ate from Korea. But our traditional food like kimchi is rice and beans. Then we call arroz e feijão. Rice, arroz, feijão, beans. And rice is something very common in Korea. Like you eat that on your breakfast, and like it's very different because the lunch and the breakfast is completely opposite in Brazil. Oh, you want to know about our the price of meat? I will tell you. There were certain periods in our country that meat was quite expensive, but since we live on basically importing and exporting meat and some other products that are related to the camp, basically it's very common to eat meat. I ate like yesterday, and I'm going probably to eat today. Like we eat meat with rice and beans, and it's very common to eat. So sometimes the price of the meat is very high, and sometimes it's very low. Not very low, like it's medium level. So if we have a meeting of farms to say hello or hi, and it's very funny because it depends on the state. Like we can say oi, opa, hola, go ahead, hello brother. No, oi, no, it's like that, you know. We are very gentle. I saw in Korea that you don't have the habit to hug persons when you see them, but I will show you how we do on Brazil. Since I'm doing something a little bit serious to talk, I wrote a text and I will read it to you. The Amazon rainforest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for global biodiversity, as it houses a vast array of plant and animal species. Additionally, it plays a crucial role in regulation their limit by absorbing and storing large amounts of carbon dioxide. The Amazon also serves as a source of fresh water, influencing regional and global water patterns. Furthermore, the rainforest is home to numerous indigenous communities whose culture depends on its source. Overall, the Amazon ecolog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make its preservation essential for the well-being of the planet. It's very common that you can see Brazilian people saying that they hate Portugal, and I can say that it's true, but by my part, since I'm a person who had the opportunity to go to Portugal, and I can say that to you. It isn't very cool, nothing special. They are one of the most hated countries of Europe, and we suffer, and you can suffer a lot of
xenophobic comments when you go to Portugal because they don't like Brazilians too. We have a famous meme that it's said like, "Give us back our gold," because they took our gold to construct very beautiful places that they have in actually in Korea. In Korea, no, in Portugal, and like it is in Portuguese is like devolve nosso ouro. We say this to Portuguese people like a lot of times on January when we found when I found Portuguese people. It's the first thing I said. It. Now Korean music playing. Go. 백전백승도동강 새 시대를 열었다. 천리만리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자.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천리와 타고서 지리는 길을 앞당겨 나가자. 이 친구는 답변에서 대한민국을 니네는 아시아의 타이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런 답변을 해줬는데요. 실제로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게 저는 좀 생소했고 이렇게 알고 있구나라고 조금 놀란 면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한국의 존재는 알고 있다.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이렇게 동쪽에 있는 나라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요. 감비아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동쪽 끝에 있는 약간 길쭉한 나라, 이렇게 750마일 정도의 반도국가 이 정도로만 소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프리카 국가, 브라질에서는 자료를 보내준 그 텍스트로 보내준 자료에서는 니네는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나라 아니냐 그런 것들로 되게 많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지는 편견이 있구나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를 그들의 답변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궁금해했던 질문들 중에 니네 정말 카스트 제도가 실제 삶 속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라는 얘기와 함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불가촉 천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사회에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어떤 쿼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들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또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가 왜 수학을 잘하냐? 아이들이 제일 큰 질문이었는데 그분은 되게 위트 있게 유전적으로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가지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저희는 사실 외고라서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되게 큰 한숨을 내신 되게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도 어쨌든 수학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반복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꾸준히 수학만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발표했던 친구와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인도 분께서 니네들도 아시아인, 그러니까 한국인,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나머지 약간 피부색이 짙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편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느끼게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크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비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냐 물어봤을 때 이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의학과 농업을 같은 비중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감비아란 나라가 의학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식량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또 아이들이 느끼면서 또 신선하다라는 그런 평을 했었습니다. 감비아 나라가 되게 가로로 길쭉한데, 너는 왜 이렇게 길쭉해?라고 물었을 때, 그런 하천의 영향과 과거의 식민지 때문에 국경선이 이렇게 설정되었다라고, 되게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도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었던 되게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런 소감들을 잠깐 들어봤었는데요. 아이들은 진짜 내가 외국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이런 평이 되게 많았었고요. 또 하나 그런 인터넷이나 교과서가 아닌 실제 그 사람들에게서 그런 정보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뢰가 갔었다.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협력하는 수업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더라도 친해진 아이들과 계속 연락하고 싶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잼버리에 참여한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프로젝트가 그런 기대를 남기기도 했었고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되게 뜻깊었다. 꼭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제가 수업했을 때 약간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한 국가에 대한 편견이 한 뉴스 기사만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아까 그 인도 친구가 했던 질문 때문이었는데요. 서로가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해를 해소한 시간이 되게 좋았다. 어쩌면 세계지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극복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친구들이 스스로 그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제일 큰 소득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지리를 배우는 목적이 우리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애들이 스스로 깨달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끝나고 그 9명의 학생들에게 그런, 어땠냐, 소감을 몇 개 물었을 때 객관식 질문도 몇 개 넣었는데요. 의미 있었느냐라는 에 대한 답변에 대부분 다 의미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제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큰 고민, 영어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 활동에서 중요했었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아이들도 뭐 전혀 아니다라는 친구가 한 명 있긴 했지만 대부분 3, 4점에서 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고등학교로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라면은 영어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되게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냥 느낀 것들은 대학이라는 곳에서 혹시 이제 사범대생들은 조금 더 이러한 능력이 좀 뛰어나니까 그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또 프로젝트로 한번 진행을 해본다면 이 어떤 학공에서의 조금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방안을 먼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시도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마지막에 프로젝트하고 발표했던 그 아이들이 되게 즐거웠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넣은 장면이거든요. 어쩌면 아이들은 진짜 제대로 된 세계지리 수업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해서 저에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이번 교육부에서 질문하는 학교라는 프로젝트, 뭐 되는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겠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에서의 핵심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단순히 질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탐구를 어떻게 할 거냐 학교에서 이게 큰 흐름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세계지리에서 배워야 되는 어떤 중요한 학습 요소, 어떤 편견을 해소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갔는데요. 이 프로젝트도 어쩌면 지금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질문을 하고 그걸 탐구하는 이 수업의 연장선으로 의미 있는 수업 방법의 하나로서 또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또 이런 것들을 제안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 수업,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키워드는 네 가지 같아요. 이 세계지리라는 수업은 편견을 해줘야 되는 과목이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탐구,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작은 한 발짝이었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봤던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스스로 시간을 거의 관리를 잘 못했는데 네, 거의 한 20분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네, 뭔가,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네, 네, 우선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정말 사실 너무나도 저도 가슴 뭉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네, 제이지 플랜들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정말 질문을 만들어서 그런 외국 친구들과 교류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그 세계에 대한 그 편견을 해소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교사인 저에게도 정말 약간 머리 한 대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세계지리를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 되게 네, 네,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가르치면서 사실 나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었는데, 선생님 발표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또 그런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럼 저희 두 번째 발표로 조금 바로 이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는, 네, 최소한 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출장 때문에, 영상을 먼저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먼저 틀어가지고 보여드리고, 꼭 질문이 있으시면 김희재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최수원입니다. 제가 오늘 외부 출장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주제는 세계 잼버리 대회의 교육적 의미와 확장성 탐색이고요.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세계 잼버리의 교육적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세계 잼버리 자체가 평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사실 이러한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 잼버리는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만나고 경험과 장소를 결합하는 교육적인 시도로서 사실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교육들을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세계 잼버리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의 교육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어, 방향성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교육이 단순히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잘 사는 그런 수준의 교육에서 조금 벗어나서 최근의 논의에서는 좀 더 폭넓게 세계 시민의 교육의 관점까지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민경은 다문화 교육이 국민국가 유지를 위한 기능주의적인 교육론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 이것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 더 넓게는 세계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요. 다문화 교육은 교육 환경의 다양한 문화, 차이와 같은 특수성을 아우르는 동시에 세계 시민으로서의 사회 정의나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그런 특성들을 강화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적응이나 성취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성에 대한 특수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성을 고려하는 교육과정 개혁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교육과정 개혁으로서 다문화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의 교육 목적은 특정 대상이나 특정 공간을 넘어서는 맥락 속에서 권력과 힘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평등지향 교육이자 사회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능력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에 기여하는 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의 차원에서는 세계 시민 양성에 기여하는 이런 다문화 교육은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의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다문화 사회와 초국가적 연결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리터러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더 넓은 맥락에서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교육 방법 차원에서는 이론과 실천의 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교실 안에서의 교육이든 밖에서의 교육이든 모든 이러한 과정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나 글로벌 사회에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교육 방법과 평가 체계를 추구합니다. 또한 단순히 교육의 장면들이 형식 학습뿐만 아니라 비형식 학습이나 무형식 학습과 같은 다양한 학습 장면들을 고려하는 방법과 평가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연구에서는 특히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진행된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제출한 한글 문서에 부록으로 실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수집은 새만금 잼버리의 홈페이지와 그리고 배포됐던 핸드북과 배포 자료, 보도 자료, 정책이나 연구 문헌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분석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평가, 이것을 분석 틀로 삼아서 분석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분석 과정에서는 이 23년 잼버리뿐만 아니라 2015년과 2019년 잼버리 프로그램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계 잼버리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새만금 잼버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잼버리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입니다. 목적 차원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 일본에서 진행됐던 15년 잼버리와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다국적으로 구성된 이 2019년 잼버리에서는 그 목적을 시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달리 새만금 잼버리에서는 국민을 강조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다문화 교육은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민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참여와 책임을 가지는 시민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짓기는 민족, 인종, 언어, 종교, 피부색, 문화 등의 범주로 집단을 구분하고 본질적인 요소를 규정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추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다양성을 수용하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새만금 잼버리의 목표 또한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 시민적 차원에서의 교육적 가치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교육 내용 차원에서는 이 새만금 잼버리 자체가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지닌 참여자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지식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지식, 성찰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교육 내용을 살펴볼 때 인지적인 지식 습득 차원에서 조금 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영내 프로그램과 영예 프로그램이 전혀 연계되지 않고 있고 되게 단발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저는 이것이 이 실천과 성찰까지 이어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았고요. 또한 특히 이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성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측면들, 특히 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좀 그러한 것들이 연결짓는 관점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좀 부각을 시킴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해서 그 참여자들이 단순히 인지적으로 평화가 중요해 이것이 아니고 이 평화를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거기에 성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그러한 과정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새만금은 매우 중요한 환경 내러티브를 지니고 있는 공간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은 좀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방법 및 평가 차원에서는 사실은 배지를 받는 것이 잼버리 대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가의 전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적절한 평가는 교육의 환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방법과 평가 차원에서의 조금 한계점은 새만금 잼버리뿐만이 아니고 15년이나 19년 잼버리도 사실 좀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2015년 잼버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지 제공이나 스카프 교환이 전부였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근데 이것은, 글로벌과 국가의 연결, 자아와 타자 간의 연결, 이런 하이브리드 차원에서 이것이 계속 연결되고 환류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2022년 선행연구에서 제시가 되었고요. 19년 잼버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슷합니다. 배지 제공하거나 스카프 교환이 좀 전부였기 때문에 이 세계 잼버리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환류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방법과 평가에 대한 것들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제언인데요. 이제 교육 목적 및 차원에서는 국가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하나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국민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좀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교육 내용 차원에서는 실천적인 지식과 성찰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교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데요. 특히 지역사회의 공간적인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수한 사례를 통해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 및 평가 차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잼버리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이슈들과 연결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평가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전 사후의 교육을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학생들의 자조 활동들을 꾸준히 사후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 세계 잼버리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교육적인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 시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또 이 세계 잼버리가 현장 중심의 교육 제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요. 추후에 잼버리 프로그램에 관한 문화기술지나 사례 연구가 요구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잼버리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가치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 세계 잼버리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와 이 지역 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후에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주요 내용은 잼버리가 다문화 교육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들으신 분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가능하시면 아마 김희재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잼버리를 뉴스로만 접했을 때 저희 이제 특히 많은 준비 소홀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하나의 사례로 저희가 그 네. 아이들과 교류했을 때 브라질 친구한테 저희 아이가 이렇게 그 채팅방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준비가 소홀해서
쉽지 않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지 않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되게 판타스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톡을 해왔어요. 선생님, 얘가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다시 말하라고. 니네가 좋았던 게 뭐였어? 라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아무튼 뭐 좋았던 걸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아까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잼버리가 뭔가 추구했던 뭔가 목표가 있지 않았을까? 새만금이라는 곳에서 했었을 때. 그래서 교수님께 생각하셨던 나름의 큰 의미가 뭔지 조금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한국 언론에 비춰진 잼버리는 정말 지옥과도 같고, 뭐, 온갖 혼란과 문제 투성이로 지금 한국 사회에선 인식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되게 고생스러운 경험, 마치 군대에 가는 뭐 이런 무슨 해병대 훈련 가는 느낌으로 인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했을 때, 처음에 이제 화장실 문제나 무더위 문제,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싱가포르의 대원들이 조기 퇴영을 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조기 퇴영한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언론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주로 미국이나 영국, 기껏해야 싱가포르, 왜냐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인도네시아어를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영어 쓰는 나라고 우리나라가 뭐 BBC라든지 CNN이라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퇴영한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조기 퇴영한 나라의 목소리만 계속 흘러나왔던 거예요. 한국 언론에는.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박민재 우리 군이 또 발표하시겠지만 그 문제는 새만금이라는 야영장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은 자기네 테리토리, 영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심지어 저 같은 홍보대사도 저 그 영내에 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허가도 받아야 되고, 정말 그냥 자기들만의 영토예요. 일시적인.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화장실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들리는 이야기만 있는 거세요. 그리고 그들이 한 2, 3일하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행사는 사실 이 프로그램의 지금 가장 우리 분석의 어려움은 뭐였냐면 우리는 문헌만 갖고 있지 실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좋은 또는 나쁜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북도에서 잼버리 백서를 낸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기다렸어요. 근데 언론에 흘러나오는 걸 보니까 잼버리 백서를 도 내에 있는 문방구점에 맡겼는데 그게 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잼버리 백서를 맡은 제작 업체가 그걸 반환했다고 하니 아마 백서가 좀 안 만들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블랙박스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국제 교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왓챗 단톡방에 어떤 엠버시 기능까지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해도 저는 잼버리를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학생들과 국제 교류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들이 있었고요. 아주 짧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묻혀지고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정확한 실체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실제로 만난 외국 청소년들의 경험은 굉장히 좋았고, 그걸 또 여가부 장관이 발표를 하니까 또 뭐 실드 친다 뭐 이래서 굉장히 막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 그것은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북도에 실제로 전북도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영내는 스카우트 연맹의 허락을 받아서 어렵겠지만, 영외에서라도 어떤 활동이 있었고, 그거를 좀 기록했으면 좋겠고, 담당했던 그 각 14개 시군의 담당자,
또 체험 활동을 운영했던 분들 30개나 됐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것도 공식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낮에 나와서 그 활동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150여 개국에서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한테 질문을 좀 하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 정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저는 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의 유일한 연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잼버리 대회를 청소년들의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자도 여러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리고 정말 많은 4만여 명의 해외 청소년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우리가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적으로.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오해는 풀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게 2년 뒤에 또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다요. 근데 12월 달에 음, 결정했다고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참여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아시아가 인구가 많으니까. 그거는 좀 제대로 치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가 하든지 일본 스타일로 그런 지역사회 원결하든지 그 지역 학교나 청소년들과의 제대로 된 어떤 교육 활동이 기획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로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5명의 잼버리고 정치인들의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또 2년 뒤에 또 더 안 되니까 그때는 좀 미리 사전 교류도 하고 우리가 지리 교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카우트 연맹이나 잼버리 조직위가 저희의 그러한 요구들을 또는 그러한 지원의 의사를 잘 수용을 못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게 국제위로 활동으로 인정이 돼서 스카우트 연맹의 총재님 통해서 그래서 작은 활동이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성정원 선생님 비롯해서 서울국제고, 인천국제고, 경인교대 또 지리교사분들의 어떤 협력과 지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잘 불씨를 살려서 2년 뒤에는 좀 정말 제대로 교육적 의미를 심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에서 석사 과정 밟고 있는 박민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네, 발표 제목이 조금 거창한데요. 새만금은 누구를 위한 기회의 땅인가? 그래서 잼버리 야영장과 수라 갯벌 사이에 있는 딜레마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장윤정 선생님이랑 그 김희지 교수님께서 발표 내용 준비하는 거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세 명의 이름 올려서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이 많이 거창한데 사실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약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랑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첫 번째로 그 잼버리 대회와 새만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 대해서 조금 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잼버리는 네,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많은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었죠. 뭐 이제 개막식 때 이제 학생들이 막 쓰러진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아까도 언급해 주셨던 스카우트 대원들의 조기 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팝 콘서트까지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새만금 야영장에 대한 비판이 정말 거셌었죠.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이 새만금 야영장을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기회와 희망의 땅, 그리고 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이 꿈을 그려나가는 도화지로
이다라고 이렇게 매우 거창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개와는 반대로 이런 위생 상태가 많이 미흡하다던가, 그리고 이제 어 한여름인데 그 떼약볕으로부터 그 대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차양 시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배수 상태 이런 것들이 많은 부족함이 있어서 정말 그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라는 게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그 새만금 야영장의 조감도를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 계획이라는 게 항상 그 현실화됐을 때는 조금 그 모습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그 너무나도 그 많은 미흡한 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불편을 겪은 그 스카우트 대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잼버리 야영장이 약간 기회와 희망의 땅이라기보다는 그 폭염과 탈진의 땅이 아니었나라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야영장을 둘러싼 논란은 잼버리가 폐막한 이후 이 새만금 사업 자체의 타당성으로 확장되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 2024년 새만금 그 사회 간접자본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예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면서 또 이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정쟁이 다시 한번 불붙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간략한 배경이고요.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게 되면서 알게 된 그런 조금 내용들을 또 추가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잼버리 야영장 내에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그 반기문 SDG 마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속 가능성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건축 단계에서부터 이 대나무를 비롯한 친환경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건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반기문 SDG 마을에서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7가지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또 이제 한편으로 세계 자연기금을 비롯한 국제 환경 단체들도 여기에 부스를 내고 이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이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잼버리 대원들에게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만금 야영장이라는 그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새만금 야영장이 원래 이제 어떤 곳이었는지, 이런 깊이 있는 설명을 이 SDG 마을 프로그램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새만금은 원래 그런 땅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원래 갯벌이었던 곳을 이제 간척 사업을 통해 메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된 건데, 정말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규모의 사업인 만큼 그 1987년 이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네,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네, 이런 갈등 양상은 크게 그 두 가지 담론의 대립 양상으로 요약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새만금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오래된 개발 지체와 국가사업 소외에서 벗어나고 이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한 개발 담론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항해서 그 간척으로 이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어민들, 그리고 이들과 이제 종교, 시민, 환경단체가 연대해서 아니다, 그 무분별한 개발 말고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환경 보존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여기서 전라북도 정치권, 기업, 언론, 그리고 일부 학계 인사들이 그 자신들의 이런 그 새만금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성장연합을 결성을 해서 새만금 사업의 추진, 그리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동일시하는 이 정치적 프레임을 생산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만금 사업이 추진되어야 곧 전라북도가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만금 개발에 반대하는 건 이제 전라북도의 발전에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이 반대 세력을 반전북 발전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제 이들을 몰아붙였죠. 그래서 약간 좀 이 논쟁은 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이 새만금 사업에 반대되면서 제기된 소송이 이 대법원에서 선고가 기각되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방조제의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이제 그게 물이 완전히 막혀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 운동도 결국 추진력이 대폭 저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방조제가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이 간척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것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새만금 일대에 남아있는 갯벌이 있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그 답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남아있는 갯벌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활발한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녹색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잼버리 대원들과 이제 함께 토론하고자 한 이 잼버리 SDG 마을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수라고요. 2023년 6월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윤 감독님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이상 진행된 이 새만금 간척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대에 남아있는 갯벌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광범위한 지역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새만금이라는 명칭 자체도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던 명칭이 아닌데요. 이 만경강이랑 그 동진강을 아우르는 이 평야를 이제 만경강이랑 이제 김제해서 금에서 만금, 그리고 이제 새롭다는 의미로 이제 새만금이라는 지명을 정부에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그런 지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갯벌이었던 거죠. 그냥 이제 만경강이랑 동진강 하고 있는 갯벌들이었는데, 이 갯벌은 많은 어민들이 생계를 일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풍부한 갯벌 생태계의 보금자리였기도 했죠. 그런데 간척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어민들은 이제 그 생계의 터를 잃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불안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그리고 또 갯벌에 살던 생물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지화가 아직 완전히 진행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아직 육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갯벌과 갯벌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만금 시민 생태 조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이 갯벌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그리고 이 갯벌을 살리기 위해서 방조제 해수 유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 지도에 제가 동그라미 3개를 쳐놨는데요. 새만금 일대 갯벌을 이제 새만금 시민 생태 조사단 사람들은 크게 이제 3가지 이제 세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해창 갯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거전 갯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수라 갯벌입니다. 이 해창 갯벌은 여기 이 앞에 있었던 해창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사람들이 만든 이름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 일대가 바로 잼버리 야영장이 있었던 갯벌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완전히 그러니까 육지화가 진행된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전 갯벌은, 네,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없긴 하지만, 여기 있는 거전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름 붙여진 갯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수라 갯벌인데요. 이 군산공항 옆에 이 수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라의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 갯벌의 이름을 수라 갯벌로 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수라 갯벌, 마지막 남은 이 수라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에서 2학기 정기 학술 답사로 군산 일대를 갔었는데요. 둘째 날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큐멘터리 수라를 단체로 관람을 하고, 황윤 감독님을 모셔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전에 그렇게 영화를 보고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새만금 일대를 이제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아까 여기 수라갯벌 일대입니다. 여기 이 정도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수라갯벌 일대 약간 전경을 조금 찍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길가에 이제 버스를 대고 어차피 뭐 차들도 거의 없었어가지고, 이제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이 구중서 사무국장님이시라는 분인데, 군산 미군기지 이제 시민땅 되찾기 공동 모임이라는 이제 모임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과 함께 그 새만금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개발 사업이라던가 갯벌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오른쪽 사진에 계시는 분은 전북대학교에 계시는 주용기 연구원님이신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설명을 이제 듣다가 이제 마침 그때 이제 그 탐조 활동을 하러 오셨어가지고 이제 저희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한테 이제 그 새들의 그 새만금 일대 갯벌에 서식하는 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가져온 망원경으로 저희가 이제 새들을 또 관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졌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망원경에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실 수 있듯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새들이 이제 새만금 일대 갯벌에서 이 서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 실제로 이제 새만금 잼버리가 진행되었던 야영장 일대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거기 밑으로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그 위에 전망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풍경을 조망하는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망대에서 다시 한번 또 고중서 사무국장님께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새만금 간척 사업이 이제 한창 그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시절, 이 새만금 갯벌을 보호하고자 한 사람들이 이 간척 사업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장승을 이제 막 세우고 이제 행사를 지냈던 이 해창갯벌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둘러보고 네,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답사 일정을 가졌었습니다. 예, 영화를 보고 이렇게 새만금 일대를 답사를 하면서 네, 저희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갖게 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이 질문을 저희가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수라에서도 이런 질문을 조금 약간 은연중에 던지면서 오랜 간척에도 이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은 수라 갯벌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편으로는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 파괴됐던 이 전라북도 부안 해창마을 앞에 있던 갯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라를 통해서 갯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이제 그 울림을 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게 이제 그 황윤 감독님이랑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그 잼버리를 하러 왔던 참가 대원들한테도 이제 이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여러모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 스웨덴 대원들이 이제 그 서울에서 이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국내를 넘어서 국제로도 이 갯벌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만금 개발 과정을 둘러싼 이 많은 논쟁들과 그리고 이제 갯벌에 대한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약간 좀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성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근 몇십 년간 약 많은 국가, 기업, 그리고 단체 등의 주요 목표로 구상을 했죠. 그리고 새만금 사업 또한 현재는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천명하면서 이 2차 전지 사업을 비롯한 각종 친환경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자연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수라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갯벌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인가라는 조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라는 질문도 저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환경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교육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교과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비판적으로 설득할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 최근 갯벌 생태계의 탄소 저장 능력이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블루카본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잼버리 야영장을 이제 그런 갯벌을 이제 메운 다리 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잼버리 야영장의 장소적 특성, 그리고 이런 그 잼버리에서 내세운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그램의 딜레마가 조금 유용한 그 교육적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발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공작께서 새만금을 경유하며 파생되는 다양한 논란을 목도하면서 적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민성 혹은 견지해야 할 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범용호 교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일단 뭐, 다른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이 새만금을 사례로 이제 제가 이제 답사 때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약간 이 개발 사업의 이면에서 작동한 그런 다양한 이 스케일에 있는 행위자들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호작용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이제 이들이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요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리에서도 이제 저희 스케일에 대한 관점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사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이구나라고 이제 그냥 무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그 스케일에서 행위자들이 이제 그런 역학적 역학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저는 그, 이 잼버리를 제가 안에 영내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그냥 홍보대사 역할만 했지만, 저는 딱 3월에 이 홍보대사로 제가 임명이 되고, 이 프로그램 딱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 넓은 세계를 보게 하고, 또 많은 친구를 사귀게 하고, 또 여행 지리와 접목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한 방송사와 올해 3월 달에 이 잼버리를 우리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의 어떤 장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도 하고 또 실제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지리 선생님들, 특히 전국지리교사 모임을 통해서 국제교류하고 싶은 그런 한국의 청소년들도 모집을 하고, 저는 이 지리 또는 여행 지리, 세계 지리 과목의 활성화와 또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이 잼버리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록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국제 교류는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 잼버리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파행을 거치고 또 전북에서 벗어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북에는 한 10개국만 남았고요. 나머지는 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인천 그리고 서울시까지 다 이동해서 잼버리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전북에서 치른 셈이고 어떻게 보면 또 절반은 또 이 수도권 내지는 그 충청도에서 치른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엎어진 물이지만 그 물을 잘 의미 있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또 지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갑자기 막 수백억의 예산이 쓰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가장 가슴 아픈 측면은 잼버리의 그런 교육적 의미와 가치도 다 묻혔을 뿐만 아니라, 아니, 외국에 이 10대 후반 청소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뭐 하냐 했을 때, 그냥 아이들이 다들 바빠요. 국제 교류도 정말 아이들이 힘들게 할 정도로, 여름 방학인데 다들 학원 다니고, 뭔가 갇혀있는 그 현실이 저는 가장 우리가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잘 활용해보자. 대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했어요. 진로 지도.
왜냐하면 여행지리가 갖는 성격 중에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다음에 나아가서 아까 우리 성정원 선생님 발표도 우리가 들었지만 이게 공공외교 아닌가, 청소년 공공외교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좀 더 확장된 의미와 가능성을 좀 보고자 합니다. 빨리 할게요. 일단 여행지리라는 과목, 이거는 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떤 여행지리 과목에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보여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공공외교하고도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잼버리 친선대사를 각 국가별로 내년에 한 명씩 선발해서 한 200여 명 초대하려는 그런 행사를 지금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내년에 혹시 여행지리, 세계지리 수업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바라기는 내년에 실제 이게 실행이 돼서 조금 더 그런 깊이 있는 연구가 또는 실행 연구가 됐으면 하고, 그래서 내후년에 그 아태 잼버리가 열릴 때는 1년 전부터 준비를 좀 잘해서 정말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교육적 행사로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일단 제가 이 여행지리 과목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는 되게 인기가 높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성정원 선생님? 네, 인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과목인 것 같고, 또 이 여행지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여행에 도움이 돼, 여행 준비, 그죠? 되면 좋은 과목인 거잖아요. 거기다 진로까지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행지리 과목과 잼버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처음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여행실이라는 과목명의 어떤 성격과 교육적 의미를 밝힌 어, 몇 안 되는 초창기 멤버인 게 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교육과정 개발할 때 그때 2004년, 5년 때 제가 지리환경교육학회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여행의 교육적 의미. 그래서 저는 아주 옛날부터 약간 그 여행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서 주목을 했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특히 이 진로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10대 때 여행이 장려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에 여행할 수 있는 유스패스 같은 게 이런 게 있는 게 다 이런 맥락인 거거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번에 잼버리에 많이 참여한 국가들이 다 유럽 국가들이에요. 영국은 4,500명, 1위국입니다.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거의 2,000명 가까이 왔어요. 그 인구 많지 않은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통과 의례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여행지리를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잼버리를 통해서.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또 영국은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에 뭐 그랜드 투어를 비롯해서 여행을 장려하는 이런 전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잼버리를 참여했던 국가들을 매핑한 거예요. 근데 정말 유럽에 다 몰려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일본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 대만이 많이 해요. 제가 이따 또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중남미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브라질이라든지 페루라든지 멕시코도 상당히 이 잼버리를 청소년들의 진로나 어떤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 경험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왜 판타스틱한 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데 고생하러 오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가고 이들이 뭔가 대접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나라에 가서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어, 나의 진로는 어떤 게 좋을까를 실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호텔에 있기도 바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도전적인 경험을 하는 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도는 오히려 적어요. 오히려 방글라데시나 몰디브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잼버리에 참여하는 국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아, 이들이 이런 여행이나 아니면 이런 지리 교육이 청소년기에 갖는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는 나라인가를 사실을 보는 렌즈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그 잼버리의 지리학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것도 아마 향후에 연구하면 좋을 주제 같습니다. 우리 여행지리 과목이 찾아보면 이 잼버리의 경우가 연결시켜서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여행하는 준비가 되고 교류를 통해서 또는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오는 거를 도와주는 면서 또 스스로 여행 계획도 세워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가는 경험뿐만 아니라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행을 계획해주는 또는 지속 가능한 무슨 지역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또 환경에 대해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계속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1학기 때 세계지리나 여행지리 과목을 교사분들이 쉽게 연계해서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조금 더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좀 정말 놀라웠던 우리 서울국제고, 인천국제고, 수원외고 학생들의 활약이 저는 이거 딱 공공외교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했던 어떤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이다. 라는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 박민재 군이 발표했듯이 Draw Your Dream, 잼버리 야영장에서 꿈을 그려라인데 사실은 이런 뉴스, 뭐 폭우라든지 어떤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보도됐는데 반대로 이게 14개 시군에서 다 펼쳐졌었거든요. 지역 연계 활동. 아까 우리 최수환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이 14개 시군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 서로 교류하고 또 세계 시민이나 다문화 교육의 어떤 큰 목표와도 얼마든지 연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도 상당한 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송 나가서 엄청 홍보했어요. 교류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학교에서 강의가 들어오면 어떻게라도 잼버리랑 엮어가지고 너네들 이거 활용해서 글로벌 인재가 되라. 그래서 서울국제고, 뭐 인천국제고, 뭐 심지어 영국까지 날아가서 영국 지리교육협회 가가지고 거기서 잼버리에 참여하는 외국 학생들하고도 제가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근데 이들이 너무 한국 애들이랑 교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막 알렸어요. 스카우트 연맹에도 알리고 잼버리 조직에도 알렸어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다. 특히 전북은 너무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만 해도 다양한 그런 건강 정보가 있는데 전북에서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얘는 지리 선생님이 되고 싶은 잼버리 참가자인데 그래서 제가 전북의 브로셔를 가지고 가서 얘한테 설명해주고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을 그럼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부터 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연구에 기반하고 어떤 다문화교육이나 세계 시민교육이나 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세계지리 교육과정 또는 세계지리학연맹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의미 있게 치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3, 4월 계속 제안하고 세계 그 스카우트 연맹의 담당자 만나고 싶다고 면담을 요청하고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예능에 나가서도 제가 이거 준 옷이에요. 이 연예인한테 제가 막 세계지리 옷 줘가면서 뭐 엄청 좀 어떻게라도 좀 이런 지리 교육의 가치를 좀 실현하고 이 전시도 사실 제가 큐레이터 분하고 해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군산의 어떤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재조명을 한다든지 여기 인도네시아 청소년들 여기 와서 하게 하고 제가 큐레이터처럼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은 좀 지역 연계 활동과 잼버리 오는 해외 청소년들과의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제 나름으로는 많이 했는데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랑 아는 그런 분들 또는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님의 인맥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제3세계 전문가 또 유현준 교수님은 고창에 도서관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인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 혼자로는 안 되니까 그럼 막 유튜브도 찍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가가지고 막 유명한 교수님들도 막 출연시키고 막 잼버리 지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떤 국민적 관심도 얻게 하려고 그러고, 아무도 모르는 마스코트 세범이까지 알리고, 막 인도네시아까지 날아가고, 거기 CNN에도 나오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 길준 선생님께서 또 가필드를 활용해서 또 잼버리를 우리 초등학교, 이런 교사나 학생들에게 알리는 유튜브까지 제작을 하고, 진짜 제가 유명하지도 않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라도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거든요.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JJ 프렌즈로 활동했던 학생들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에게는 꼭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장도 전북도지사님 명의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주고 또 지리교사 모임 대표이신 우리 오늘 저랑 같이 발표를 원래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전지 뭐 무슨 총회가 있어서 못 오셨는데 우리 이명준 어, 교사분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진로 지도와 연결을 시켜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이들이 사후 교류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한테 자기네 나라를 잘 설명해주고 또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우리의 교육적 활동을 잘 협조해준 그런 고마운 외국 잼버리 청소년들을 내년에 홍보대사, 친선대사로 임명해서 다시 부르는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진로 지도와 관련된 책을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좀 해보고,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여행 지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큰 틀에서 아이들이 어떤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과도 좀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많은 멘토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한마디씩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지리 교육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진로다. 뭐, 아이들이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문제풀이를 통해서 진로 상담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뭐도 있나요? 뭐 이렇게 직능원에서 해서 뭐 직업과 학과를 매칭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막 직업도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모든 걸 바꾸는 시대라고 하니, 아이들이 세계 지도 속에서 자기가 여행 가고 싶은 곳 일단 친구 사귀고 싶은 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걸 하면 어떨까, 설계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어떤 컨셉의 진로 지도, 그래서 글로벌 진로 지도인데 이 지도가 맵이기도 하고 또는 지도 가이드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리와 연결을 시켜보려고.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최수환 박사님 또 우리 경인교대 학생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아서 그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다 그렇게 챙겨서 애들을 잘 국제교류를 도와준 학생이에요. 그리고 도지사님도 사실 지금 전북도가 예산도 다 깎이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라도 이 국제교류의 의미를 살리고 싶으셔서 저희 이 감사장도 어렵게 만들어주시고 어떻게라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수원외고에서도 정말 아이들이요. 저는 얘네들이 진짜 영웅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여행 준비도 돕고 전북에 가보지도 못한 애들이 거기 맛집을 막 영어로 번역해서 웹페이지 만들고 정말 국가가 못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끝까지 떠들고 다닐 거예요. 이 애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저는 공공외교를 시도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리교육계 스타죠. 이희상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 이분도 또 그 스카우트 잼버리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이 수능 특강에서 이걸 언급을 해주신 거예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수능 본 애들은 잼버리를 알긴 할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그리고 정말 바쁘고 힘드신데 여기 JJ 프렌즈로 활동한 이 국제교류를 하고 또 사전에 뭐 이렇게 여행 준비를 도왔던 학생들에게 야, 너네들이 K 외교다. 공공 외교관이었다라는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뭐 아이들 감동 먹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정쟁의 대상이 되고 뭐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싶은 행사겠지만 저에게는 또
우리 JJ 프렌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추억이었고 또 자랑스러운 어떤 사회적인 기여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공공외교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저는 얼마든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여행 준비를 하고 또 여행을 가고 또 여행 온 외국인들을 도우면서 실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서구 중심적이잖아요. 심지어 차이나는 클래스도 제가 매핑을 해봤어요. 제가 출연했을 때. 123회를 하는데 지리학자 한 명도 안 부르고 다 한국사 아니면 미국, 중국 얘기만 하는 거고요.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제가 우리 박민재 군하고 같이 논문을 썼는데 진짜 세계는 지금이 아니라 서구는 지금 또는 미중은 지금이에요. 이거 딱 매핑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서구나 특정 강대국에 몰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전쟁 이야기만 하고 어떤 행복한 이야기, 사회문화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치고 특히 지리나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루는 비율이 낮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이 굉장히 열심히 엑스포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지나친 서구 중심주의에 있다고 보고요. 특히, 뭐, 실패할 수도 있죠. 다음에 도전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정부나 언론인이나 기업조차 그렇게 뒤처지고 있다. 29표밖에 못 얻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았나 싶고, 여러 MBC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이 저는 우리가 너무나 선진국을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만 쳐다보는 게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도 이런 제3세계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도서국 이런 쪽과 교류도 적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딱 우리가 이 잼버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도 이런 잼버리 활동을 통해서 국제 교류를 이어가고 또 정말 150개국, 70개국, 80개국에 골고루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이 정말 나중에 저 외교부에 특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공공 외교 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좀 가산점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너무나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180개국, 150개국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 동료 친구들에게 알리려고 그러고, 정말 선생님들이 영어가 잘 안 될 때 이들이 영어로 또는 러시아어로 이런 안내하는 그런 영상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고, 계속 저는 떠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힘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형 세계 시민교육, 에듀투어 이런 걸 해요. 또 인천도 가만 보니까. 그럴 때 이런 인천국제고 아이들의 활동과 연계해서 조금 더 장려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들을 안내하는. 왜냐면 교사분들 너무 바쁘시고 힘든데 또는 애들 눈높이에서 하기가 딱 좋은 게 저는 잼버리 대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는 학생들도 10대 후반이고 또 우리 JJ 프렌즈 활동을 했던 애들도 10대고 그래서 10대가 10대한테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로 하면 참 좋은 활동이겠고 이것이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들 또는 글로벌하게 진로를 모색하고 싶은 그런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정말 글로벌 진로 지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에 또 제안을 하고 있어요. 유쾌한 반란이라는 게 경기도지사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 어때요? 잼버리 원스 어게인에서 좋아.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얼떨결에 잼버리 치렀으니까 경기도에서라도 한번 다시 한 150개국 200명 초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즐거운 축제로 한번 치러보고 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치러보자. 그때는 많은 해외 청소년들이 와서 한국 애들이 소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꾸른 거죠. 소수의 외국 애들이 와서 우리가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기획을 해보자.
저는 좀 경기도에서 할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에 있기도 하고, 또 저는 그 수원 외고 학생들의 제가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원 외고 애들 150명만 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한번 여름에 재밌는 축제처럼 단 일주일이라도, 3, 4일이라도 뭐 여름방학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제안은 여기까지고, 비록 잼버리는 얼떨결에 끝났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교육적인 경험으로 치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또 이거를 지리환경교육학회 잼버리 세션에서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라도 우리 한국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으로 또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의 최선은 다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들도 저희가 또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네, 김보연 선생님께서 길게 그 채팅방에 써주셨는데, 네, 언론에서 보였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또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저도 그랬지만, 또 어쩌면 이게 또 수업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질 것 같다는 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뭐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가 만약에 열린다면 그런 준비 단계에서 그 지리학자의 역할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마지막 총회 시간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질문을 받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왜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이었을까? 장소가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까 일본에서는 그 히로시마에서 하면서 세계 평화를 메시지로 던졌고, 그럼 우리도 어디에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다음에 만약 잼버리가 열린다면 그 어디에서 열리는 그 시작부터 저희 질의하시는 분들이 또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또 나눠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건 좀 다른 저희 그 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요? 네,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네.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전혀 음, 없었는데, 하게 돼가지고 올 막년회를 한 느낌입니다. 네.